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13월에 월급 더 받는 법.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극대화 전략. 이 가뜩이나 지갑도 얇은데 세금까지 토해내면 기분 상하잖아요. 근데 왜 벌써부터 연말정산 얘기냐? 아니죠. 벌써부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챙기면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13월에 월급 더 받는 법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골라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말정산이요. 저도 회사에서 공지 오면 이게 마지못해서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우리 급여 명세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네. 우리가 월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통장에 또 꽂히는 돈을 세해 전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다양한 것들을 공제를 하고 나서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 뗀 거죠.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제를 했던 내역 중에서 바로 근로에 관련된 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는 우리가 버는 일일이 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바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과세 표준. 맞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일일이 이 소득을 정산을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과세 표준을 정해서 일정 구간별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하여라라고 정해둔 겁니다. 이게 올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구간은 바뀐 구간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 근로소득에서 국가가 뗄 거 알아서 떼고 난 다음에 한 해가 끝난 뒤에 더 내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연말정산이다. 네. 그러면 세금 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인데요.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금이 매겨진 과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CG를 한번 의뢰를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노동자의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정해지게 되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라는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한 단계 더 바로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면 진짜 내야 되는 세액, 납부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인가,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인가 항상 물음표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세금을 마이너스, 제하는 게 바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는 이제 소득공제고 그리고 의료비 낸 거, 보험료 낸 거는 밑에 거 세액공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연말정산, 이 절차도 까다로워서 무슨 서류 막 내라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럼요. 이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게 탄생을 한 건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께서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저 이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 측에서 회사의 담당자께서 홈택스에 해당 노동자의 명단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해당 신청 기간이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꼭 신청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겠고요. 예외적으로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내년 1월 14일까지 추가 신청하거나 수정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뭐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동의 절차만 거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이 겁니다. 화살표만 봐도 개정 전은 막 노동자 가운데 있고 막 왔다 갔다 뭐가 많은데 개정된 거 보니까
한 방에 딱 가니까 뭔가 편해졌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회사 회계 담당 부서한테 네. 우리 이 서비스 가입돼 있나요?라고 한번 물어보고 나서 해야겠네요. 맞아요. 확인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13월의 월급 이거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일단 쉬운 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가장 쉬운 거는 네. 우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등록해서 우리가 소득공제 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이 기준은요. 우리 총 급여액의 25%의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총 급여액 4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네. 그러면 4천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네네. 그러면 제가 정말 절약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 해에 1,000만 원도 쓰지 않는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의 기준 25%를 넘어선 2,0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다면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각 지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율이 다르거든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카드 쓰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맞아요. 그 말 때문에 이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아하. 이 지출 수단을 분산해서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쓴 돈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얼마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걸 현금으로 낼지 뭐로 낼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요새 뭐 스마트폰 그 카드사 앱 봐도 지출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금액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왕 쓰는 돈 뭐 이런 데 쓰면 그나마 혜택 받을 수 있다. 이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7월에 세제 개편안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우선 대중교통 쪽에서도 기존에는 소득공제율이 40%까지 가능했었는데 이 올해의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많이 올랐네요. 맞아요.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또 우리가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불리는 뭐 공연을 본다거나 미술관을 방문을 하신다거나 하는 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도 영화 관람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를 기존에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간혹 착각하시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그건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대 한도가 뭐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기준으로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하시는 분들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분 이제 둘 다 돈을 버니까 네. 어디에 이렇게 좀 몰아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좀 유리한가? 그 팁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연말정산 받을 때는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뭐 자녀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 한 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내역들을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그게 수 있거든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소득이 좀 더 비교적 많으신 분에게 몰아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쓰시고요. 제가 아까 한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한도가 다 차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것을 사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분의 것을 먼저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이 총 급여액의 3%라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네. 3%를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 기회에 연말정산 한 번 더 다루면 좋겠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